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우리는 평생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90에 가까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믿었고, 참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믿었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높은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였던 주디스 허먼이라는 학자의 연구를 읽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용서는 치유가 아니라 회피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용서부터 하면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뚜껑만 덮는 것이라고요. 이 말을 읽은 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덮어두기만 했던 뚜껑이 있었구나. 그 밑에 아직 안 나은 것들이 있었구나.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 참기만 하고 끝내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채 묻어둔 것들이 있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 우리가 평생 배운 것 가운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틀린 절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우리가 용서라고 믿었지만 용서가 아니었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아마 여러분이 오래도록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는 세 번째 문 앞에 서셨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74살 최 여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40년 넘게 수산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시장 문을 열고 비린내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일하신 분입니다. 서랍 안에 고무장갑이 아직 3켤레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접은 지 2년이 지났는데 버리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 여사님에게는 언니가 한 분 계십니다. 2살 위 언니입니다. 어릴 적에는 한 방에서 자고 한 그릇에 밥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매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장례 비용, 빈소 준비,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밭 한 챙기. 여사님은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 말보다 먼저 눈이 젖으셨습니다. 3년 동안 언니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명절 때 조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시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요. 제 여사님은 갈등 끝에 가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손을 잡고 괜찮다고 다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사님 마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해했으니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먼저 가야 했을까? 왜 내가 괜찮다고 말해야 했을까? 언니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다 잊었다고 해야 했을까?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진 적 말입니다. 화해했는데 화해한 것 같지 않은 적, 용서했는데 용서한 것 같지 않은 적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평생 놓쳐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에는 3가지 얼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용서를 한 가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용서를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참용서입니다. 내 마음이 충분히 정리된 뒤에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놓는 용서입니다. 이것은 아픕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는 이런 용서입니다.
마음이 정리되기도 전에 서둘러 해버리는 용서입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이것을 가짜 용서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 여사님이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셋째는 참음을 용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않고 넘기는 것을 용서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참는 것은 문을 잠그고 안에서 혼자 삼키는 것이고 용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셋을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80 사이의 분들은 전쟁 직후 혹은 전쟁의 그림자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밥이 부족했고 사람이 부족했고 안전이 부족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참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불만을 말하면 맞았고 원망을 드러내면 관계가 끊겼고 관계가 끊기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참아라, 넘겨라, 잊어라, 그래야 산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시절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세대가 이만큼 살아남았습니다. 그 참음이 없었으면 가정이 깨졌을 것이고 마을이 무너졌을 것이고 나라가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밥은 넉넉해졌고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관계가 끊겨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참아야 산다는 그 오래된 믿음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도록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다 잊었다고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사람은 같은 상처를 되풀이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다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용서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화해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서운할 때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편입니까? 삼키시는 편입니까? 삼키시는 편이라면 그 삼킨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 동안 따라간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갓난아기가 90살 어르신이 될 때까지 지켜본 셈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삶의 비결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갈등 속에 사는 것은 외로움만큼이나 건강을 해친다고요.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외로움만큼이나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몸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옹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기다림이라고요. 처음 일어난 격정이 가라앉고 마음을 뒤덮은 안개가 걷히도록 기다리라고요. 세네카는 분노를 잠깐의 광기라 불렀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미쳐 있다는 뜻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현대 신경과학이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했습니다. 뇌과학자 질볼트 테일러 박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화학 물질이 몸속에서 불타오르는 시간은
90초라는 것입니다. 90초 1분 반입니다. 그 시간만 버티면 뇌에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류에서 씻겨 나갑니다. 동양과 서양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라고요. 90초만 기다리라고요. 세네카의 기다림과 질 볼트 테일러의 90초, 2000년의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같은 곳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90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상대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따졌습니다. 혹은 90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삼켰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참으면 된다고 다 잊자고요. 그 삼킨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비슷하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비슷한 상황만 와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꿈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처는 머리로 이해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표정에 남고 습관에 남고 몸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여기서 200년 전 이야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선시대 가장 많은 책을 쓴 학자입니다. 그 정약용이 40세 되던 해 유배를 떠났습니다. 전라도 강진 바닷바람 부는 마을로 쫓겨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벗이 자기를 모함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에 잠겼을 것입니다. 배신한 자를 욕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헤아리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제 할 일을 하는데 마음을 쓰라고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동안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쓴 이 말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아들러가 200년 뒤에 한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과제 분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과하는 것은 상대의 과제이고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나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정약용과 아들러, 동양과 서양이 200년의 거리를 두고 또 같은 곳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가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과하면 내가 편해지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아프다면 내 마음의 열쇠를 상대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 열쇠를 이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최 여사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순천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허 어르신이라고 70세 되신 분입니다. 평생 목공소를 하신 분입니다. 나무를 깎고 문짝을 만들고 장롱을 짜셨습니다. 손이 크고 못이 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에게는 동생이 한 분 있습니다. 5살 아래 남동생입니다. 형제 사이가 좋았습니다. 함께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아 10년 넘게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가게 하나, 땅 한 필지를 놓고 말이 엇갈렸습니다. 동생이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날 어르신은 목공소 안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대패 하나를 손에 쥔 채로요. 그때부터 4년을 말을 끊으셨습니다. 어르신에게 여쭈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으신 마음은 있습니까? 한참 뒤에 대답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고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그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 좋겠다고요. 이 말씀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묶어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느라 정작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셨던 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두 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서 용서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용서, 이른 용서, 참음을 용서로 착각하는 것. 두 번째 문 뒤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이고 자기 마음의 열쇠를 돌려받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 앞에 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아마 여러분이 오래도록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 있다고요.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세상을 떠난 분이 3,924명이었습니다. 하루에 10분이 넘습니다. 10분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아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느라, 남을 이해하느라, 남과 화해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온 것, 그것이 가장 서운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서운한 것은 당연합니다.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옹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운 시대에 태어났고,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참는 것과 정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용서하는 것과 자기를 지키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상대가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먼저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입니다. 오늘 밤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이를 닦으신 뒤에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 세 문장만 말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둘째, 이제 내 마음을 돌볼 차례입니다. 셋째, 용서하지 못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는데 15초면 됩니다. 이를 닦으신 뒤에 거울을 보면서 15초입니다. 사흘만 해보십시오. 당장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넷째 날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조금 덜 어색해집니다. 자기한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덜 어색해집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덜 어색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습이 어려우시면 첫째 문장 하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아까 최 여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은 언니와 화해를 하신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가까워지려는 것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명절에 전화는 합니다. 안부는 묻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먼저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도 나를 좀 돌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남을 밀어내지 않으면서 자기도 지키는 것, 용서하지 못해도 미워하지 않는 것,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멀리 밀어내지 않는 것, 그 중간 지점에 서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어른스러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용서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참 용서, 이른 용서, 참음의 착각.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셋째입니다. 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열쇠를 돌려받는 일입니다. 셋,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돌볼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곁에 오래도록 참기만 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그분에게도 세 번째 문 뒤에 있는 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아왔던 여러분 자신의 얼굴 말입니다. 그 얼굴에게 오늘 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다고요. 부디 오늘 밤은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냥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